안녕하세요.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전합니다. 평소에 사연 채널을 자주 즐겨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한 번쯤은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친척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어요. 뭔가 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전부예요. 이번에 한번 천천히 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야 제가 겪은 사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게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르겠어요. 감출 수 있다면 어떻게든 꽁꽁 숨기려 해요. 했던 얘기거든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의 치부가 될 거란 사실을 지금까지의 경험상 너무 잘 알아서요. 하지만 저를 모르는 이곳에선 그런 경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털어놔 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귀에 딱지가 안 생기도록 들어온 얘기라 굉장히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했습니다. 소위 이렇게들 말하죠. 콩가루 집안. 아빠와 엄마는 중매를 통해서 연을 맺고 저를 낳은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가 엄마를 소개받기 전 만나던 여자가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를 만난 아빠는 결혼 이후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두 사람 다 만나기로 정한 거겠죠. 아빠가 외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엄마를 속여 저를 갖기까지 한 거였어요. 이 사실을 모르던 엄마는 제가 생긴 걸 굉장히 기뻐했대요.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겠죠. 그런데 임신 8개월 차에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를 향한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저를 갖지 않았다면 손쉽게 이혼했을 텐데 저로 인해 모든 게 망가졌다고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요. 저도 어쩌다 보니 이곳에 태어난 건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듣지 못한 젖가 나를 데리고 도망 나오지라고 말하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며. 노발대발하고요. 제가 태어난 뒤 아빠는 잠시 동안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대요. 아빠에게도 인간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었나 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다시 돌아올 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아빠는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일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마도 모를 거예요.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줬다던 아빠보다 저에게 윽박 지르고 혼내는 엄마가 저는 더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어요. 아빠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제 뺨에 뽀뽀를 하며 귀여워했겠지만요. 사실은 그는 엄마와 나를 마음으로 버린 사람일 텐데 엄마는 미운 소리를 하면서도 결국 우리 곁에 있었고요.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나조차도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즈음 아빠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물가물하게 3에서 4년 전보다 더 어릴 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더 선명해요. 그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우고 싶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서 엄마는 정말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처음 알았을 때보다 더욱 비참하고 힘들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생각해서 지난 희망이 전혀 의미 없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도 엄마에게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엄마보다 한참 먼저였고 만나줄 때 죽겠다고 난리를 쳤다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요. 아빠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집에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고요. 엄마는 그런 태도에 몇 번이나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를 보면서 이리저리 고민을 했어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이혼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도 두려웠고
혼자서 제가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사회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빠와 결혼했거든요. 친정도 가세가 기울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여건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는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엄마는 크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의 엄마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하루 종일 구석구석 집 청소를 하지만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싱크대에 물을 켜놓고서 그릇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청소하는데 신경 쓰이게 말 걸지 말라고만 하셨죠. 방을 걸레로 닦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하염없이 걸레를 접었다가 폈다가 접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분명 넋이 빠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엄마는 스스로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일은 점점 쌓여가고 저는 엄마의 시선 밖에 머물게 됐어요. 대화도 사라졌고 언제나 서누르라고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바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일 울음을 터뜨렸고요.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엄마이지만 어림도 없이 그때의 엄마가 너무 가엾어 보였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얼마나 깊은 슬픔인지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엄마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는 분명 슬픔과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대로는 가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잘못임에도 말이에요. 넋 놓고 앉아있는 엄마를 보면서 욕설을 퍼부리기도 했고 어쩌면 폭력까지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때문에 집에 있기를 싫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에게 갔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아내와 딸아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바로 아빠였어요. 폭력을 행하던 아빠는 반응이 없는 엄마를 보며 포기한 듯 어느새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었고 엄마와 나는 한 집에서 살지만 일절 교류하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갔어요. 세 사람이 집이란 감옥 안에서 각자의 삶만 사는 것처럼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먼저 다가갈 순 없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의 괴로움이었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시간이 지나고 나는 고등학생이 된 때 아버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군요. 사람이 죽을 때 변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 여자에게 폐를 끼쳤는지 우리에게 나와 사과하러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는데 제 기분은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요? 솔직히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도 불쌍한 것보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인간이 이렇게 추잡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차라리 조용히 가지라도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다 남기고 깔끔하게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마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사과를 듣고 그 다음날 엄마는 이혼 서류를 아빠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엄마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아.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뜻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속이 터지면서도 참고 살아왔는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견뎌왔는데 차마 당신이 병이 나았으면 하는 바람조차 이루어주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얼마나 바랐을까? 그런 순간이 왔는데 왜 내가 당신 손을 잡아줘야 할까? 보니 그녀는 이미 일찌감치 사실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버렸나 보다. 남이 버린 쐐기를 내가 주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엄마는 그간 묵혀온 말들을 아빠에게 쏟아내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는 아빠는 묵묵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참회인지, 반성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느 쪽이더라도 아빠가 괴롭히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빠는 순순히 이혼해주고 엄마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어요. 엄마가 고생한 세월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이죠. 외도를 빌미로 이혼했다면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냈을 텐데 엄마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제라도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혼한 뒤 정확히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의 끝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것만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빠의 마지막이 쓸쓸한 혼자였다는 것만 알았죠. 저도 나름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지은 저에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제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여주는 것도 제가 아빠를 보는 것도 죽을 만큼 싫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안하기보다 오히려 개운했어요. 나는 결국 아빠가 바라는 건 해주지 않았구나 싶어서 그렇게 보면 정말로 신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엄마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이 없었고 여전히 멍하게 보였어요. 조금 바뀐 것은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는 그때까지도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 말을 하고 나면 잠시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잠깐 멈칫하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곤 했죠. 우습게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뿐이니까요. 그렇게 늘 항상 엄마 뒤에 서서 엄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가끔씩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돈을 벌어서 엄마와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아쉬웠죠. 친한 친구들은 다 대학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일 뿐, 틀린 길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떠들어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고 정말 부지런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면서 가사를 담당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저를 맞이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며 박기준 외출도 하고 바람도 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증오심, 내 존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였을까요? 그래서 엄마는 그 복잡함을 억누르다가 입을 다물게 된 걸까요? 그렇게 엄마는 아주 조용히 제 앞에 20대 후반에 접어들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미야, 이제 우리는 따로 살자. 너도 너의 할 일 다 했어? 아니, 흘러넘치게 했어.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내 생각만 하느라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나 자신이 너에게 자격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이상은 내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너한테서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해.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아. 내가 어찌됐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해서 나아갈 테니까 너도 앞으로 나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교차했었죠.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버리려는 것인지 생각해서 너무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어쩌면 엄마는 나를 보는 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나를 보면 떠난 아빠가 생각나고 끔찍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한 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엄마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단지 엄마의 생활비만 보태주기라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남긴 집에 엄마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두고서 홀로 집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하고 의심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일을 하나 더 늘려가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일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됐고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쓸 거 안 쓰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이참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바쁘게 일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쉬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그래서 시작한 건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걷거나 움직이는 것은 참 귀찮고 힘든데 마라톤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성취감도 있었고 뛰면서 여러 잡념이 사라지는 것이 좋았어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어느 날 마라톤 모임에서 낯선 얼굴이 다가와 인사를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딘가 익숙한 데 같기도 했어요. 오랜만에도 이송미 잘 지냈어 라고 말하며 마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민사했어요.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곰곰이 되짚어 보니 이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설마 기억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심지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잖아. 10년 만이라 그런가요? 아님 내가 워낙 조용해서 기억 못하나요? 이제 기억났어요. 맨 앞자리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고 반가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방에서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정의 불행을 밖에서 듣고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불행하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 더욱 웃는 얼굴로 다녔어요. 반면에 그 친구는 제 기억 속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방에서 우등생을 도맡으며 성적도 높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조그맣고 말도 없던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와서 더 몰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승민이라는 그 친구와 저는 마라톤 모임에서 만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쉬는 틈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 친구는 아직 취직이 안 된 상태라 그런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에게 틈틈이 연락을 해와 밥 먹자는 등 함께 마라톤에 출전하자는 둥, 또 어느 날은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라 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더 열고 가깝게 지냈어요. 오직 친구로만 있는 사이였죠. 그러나 그 친구는 나를 친구로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저것 사소한 연락을 하며 꾸준히 만나는 친구가 된 지 1년이 훌쩍 넘는 쯤, 저는 이모부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마음이 편했고 엄마도 그게 낫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일상적으로 목표로 삼던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왔고 저도 정말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한 뒤 한 말이, 송묘, 내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말하자면 사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어.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라서 좋았고 오랜만에 만난 지금도 그대로여서 좋았어.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해. 그동안 짧고 다양한 연애를 해왔지만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스스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 여태까지는 친구로만 만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 아마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 애에게 기대온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제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픈데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연애하면 안정을 찾는다는 게 그런 기분일까요? 저는 짧은 고민 후 친구의 마음을 받아줬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연애 때부터 저에게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취직한 후 새 일을 시작하면서 정신 없었을 텐데도 늘 저에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친구로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눴지만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은지 늘 곁에서 물어봐주고 챙겨주었어요. 사실 가끔씩 그 친구와 나의 일이 너무나도 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물어봐주고 별로 거창한 일이 아닌데도 항상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제 자신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1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에 대해 그 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매우 놀랐어요. 요즘 프로포즈는 결혼을 한 후 대략적인 일정을 잡은 후에 의례적으로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저희는 결혼에 대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자며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첫 번째 커플링이지만 결혼을 약속하는 반지임을 원했다고 해요. 너무나 놀랐지만 감격적이기도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무서웠어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을 찾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미래 일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코 장담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비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도 점점 바뀌더라고요. 이런 남자와 함께 한다면 실패하지는 않지 않을까? 나의 부족한 점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저의 가정사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떨리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마음을 기대하지 못했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태까지 봐왔던 애를 대로라면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품어줄 거라고요. 나는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 그는 늘 진 사람이라고 엄마 나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줄 걸 알고 있었어요. 역시나 나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 자신에게 기대라면서요. 나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한 때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그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아빠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애교 많고 여성스러우신 편이었어요. 약간 온실 속 화초 같은 공주님 스타일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뭐랄까 전체적으로 인텔리 집안인데 인텔리라고 하니 애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한국어 문법 구조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머리 하나는 인정해줘야 하거든. 뭐 가족들 뒷바라지 때문에 집에 있긴 하지만 나도 학창시절엔 공부를 꽤나 했고 요즘엔 똑똑한 게 최고야.
똑똑해야 몸이 고생을 안 하는 거든. 그러니 어머님은 어쩐지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성향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 만나서 이상한 말 해도 한 귀로 흘리라고요. 많이 독특한 분들이라면 저예요. 직접 만나뵈니 어떤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자 마트 캐셔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한순간 싹 굳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말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따로 왜 말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보일 반응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서운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어머님의 노골적인 반응을 즉각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곧바로 부모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물은데 저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표정이 없으셔서 티가 나지 않았지만요. 어머님은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이 크게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제 직업이 부모님의 상황과 직업 전부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부모님의 반응을 감췄지만 아들이 그럴 거라 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김말라 남아 이쯤에서 승민이와 헤어져 줬으면 해. 난 대단한 며느리를 바란 적은 없어도 최소한 영특한 아이이길 바랐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 우리 가족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승민이 짝이길 바랐다고. 송미, 너도 분명 너에게 어울리는 짝이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그래도 내 생각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면 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기를 바란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 개의 산을 넘은 것 같아서 생각하면 다음에는 더 큰 산이 있고 힘든 일은 끝난 줄 알았을 때 곧바로 다음 고난이 밀려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남자친구와 너무 행복해서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인 걸 알고 있어요.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 저희 가족을 부정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에게 그만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거의 매달리듯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는 가족과의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저는 자신을 끊어낼 생각부터 하느냐면서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고 우리 엄마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항상 그 상황에 놓이면 한 번 더 망설이고 한 번 더 참게 되는 게 가족 사이의 문제라는 거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그 집에 식구로 들어가면 왠지 만만치 않은 고생길이 열릴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설득하겠다는 남자친구를 말리지 않은 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결혼을 허락하든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유학을 가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그 귀한 일을 그만두고 해외로 간다 하니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으셨겠죠. 남자친구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막상 바라던 결혼을 허락받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미치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순한 남자친구가 그 정도로 어머님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도 제가 뒤에서 남자친구를 조종했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었으니까요. 엄마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날, 묵묵히 남자친구의 말만 전해 듣던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원하는 대로 해요. 난 그냥 따를 테니까.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아을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속미를 식구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건지 주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엄마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엄마는 제가 다시 불행한 가정을 가지지 않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가정과 연을 맺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크게 미안했습니다. 신혼집은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츰 돈을 더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2주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조건을 건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저는 시댁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 살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식사 약속을 항상 평일 저녁으로 잡고 남편보다 퇴근이 빠른 저에게 먼저 집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키우는 강아지만 쓰다듬었습니다. 계셨습니다. 시댁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남편이 키우다가 상황이 여의치지 않아 본가로 데려온 개였습니다. 이름이 또리인데 시모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귀여워할 줄만 알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털은 아주 예쁘게 미용되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엉망이었어요. 산책도 3일에 한 번 시키기도 할까 말까요? 흔한 장난감이나 간식도 없었어요. 배변 패드도 잘 갈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 강아지도 아마 어머님께 트로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 시모 옆에서 자는 내가 울며 겨자를 먹기로 식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을 표현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결혼한 유부녀가 한 끼 식사를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해 가족 입으로 들어갈 음식만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면 시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니? 아니, 여우 같으면 시어머니가 말 안 해도 먼저 나설 텐데. 또 우리도 그 정도 센스는 있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음식을 차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잔소리가 워낙 심해서 뭐요? 하나 실수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놔주지 않았습니다. 밀키트 같은 거 사오지 마라. 음식은 손맛과 정성이다. 고기부터 볶아야지. 왜 채소부터 볶는 거냐? 요리 안 해봤냐?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언젠가는 손이 잘리고 병원에 신세 질 것이다. 여태 뭘 배운 거냐 등등. 옆에서 꼬치꼬치 묻고 훈계를 하면서 결코 도와주지 않았어요. 넷이서 식사를 할 때도 저는 맨 뒷발자국에서 나머지 세 식구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안에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처럼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매 2주마다 식사하는 시간이 오면 전날은 꼭 악몽을 함께 가져야 했습니다. 꿀 같았어요. 물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어머님께 그러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럴 때면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나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본인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왜 와이프에게 휘둘려 엄마를 탓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나가지 않고 배움이 짧은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결론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깔보는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어서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에게는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도 저에게 숨겼고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홀로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 저는 이성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말에 엄마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비행기표까지 예매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둘이 떠나는 외출이었어요. 남들보다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함께 서러운 추억을 만들어 보려 했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떠나다니. 인생은 역시 저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일인가 봐요. 엄마가 너무 가여웠어요. 유일한 가족인 저마저도 엄마를 끝까지 혼자 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은 길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집에서 엄마가 남긴 작은 종이 한 장을 쥐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제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말없이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엄마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고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결국 그 다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떠난 후 6개월 동안은 무슨 심정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 마치 아빠를 떠나보낸 후의 엄마와 같았어요. 원래 떨어져 지내던 엄마인데 마치 살아계실 때 제 곁에 계셨던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괜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했고요.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아 결국 일을 잠시 멈추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를 구해주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배려였죠. 도우미가 오는 시간 동안 저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해야만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행복하길, 그곳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으며 지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렇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걷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의 연락에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께서 이미 집 안에 계시고 화가 난 상태였죠. 그 와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강아지가 온 집 안을 다 헤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엄마가 직접 짜준 카페트를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는 강아지에게서 카페트를 격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미 끝이 잔뜩 헤어져 버려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안 하고 카페트만 잡고 있는 제 모습에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연락이 뜸해서 한번 와봤더니 가사도우미를 썼더니 어느 천지의 며느리가 놀러가고 가사도우미가 시어머니 문을 열어주니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이 없어서요. 승민 씨가 도우미를 고용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오래전에는 아닌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누가 뭘 알겠어요. 안타깝네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고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하죠. 그렇게 힘든 걸 핑계로만 놔두면 되는 건 없답니다. 승민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지금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데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는 건지요? 또한 본인이 밥값을 치르고 어머님도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보니 저희도 산 사람답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해내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엇이 그리 믿지 못하시는지요? 제가 멍청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극과 괴를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제가 이렇게 못 살게 꾸는 거냐고요? 대체 왜 참다 못한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막말을 하셨어요. 잠시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이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현재 우리 집에 계시니까 반차를 쓰든 뭐든 하셔서 오십시오. 이윽고 남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대신 오시셨어요. 아버님이 오시는 동안 어머님은 폭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강아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어지럽히고 있었고 어머님의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 속에서 저는 넋이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신 후에야 이런 일탈되는 듯 했죠. 아버님은 급히 어머님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셨고 집에 홀로 남은 저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집은 마치 우주처럼 느껴졌고 저는 블랙홀에 빨려들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그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잡아서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 어머님과의 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댁을 찾아뵙고 진지하게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결판을 내자고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다음 날 시댁을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종일 시아버지께서 꾸중을 들었다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우선 혼자 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잘 시간인데 뭘 이리 일찍 왔느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때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좀 더 잠을 자야 할 것 같아. 어제 내가 그날 늦게까지 밤새 한숨도 못 잤었거든. 난 이런 시간에 말이 좀 제대로 못해. 잠깐 눈을 감게 돼도 자네처럼 똑똑한 녀석인데 도와줄 만해. 걱정 마. 나 가고 있어? 사람을 불러놓고 자려고 하다니 심상치 않아 신랑을 놀리는 소리로 욕심 많고 무식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분노가 솟아오르더라. 거실에서 나와 강아지만 남은 것이 너무나 웃겨 보였다.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는 동정스럽기도 미워 보일 만큼도 했다. 차라리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는데 강아지가 내 마음을 읽은 것인지 갑자기 나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이성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눈이 흐릿해졌다. 버린 건지 저는 무작정 강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보기 싫은 강아지를 밖에 버리면 더 이상 비교될 일도 없겠지.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면 시어머니가 힘들어 할 것이겠지요. 딱 이 두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강아지를 들고 걸었어요. 눈치챈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는데도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어느 공터에 다다랐어야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당황한 채로 정신없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숨을 고르던 저는 강아지를 잃고서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잃게 되면 죄책감이 들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당장 내가 미쳐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눈앞의 괴로움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뒤돌아 겁을 주면 강아지는 잠시 자리에 멈춰서 대기하다가 제가 거두면 다시 또 따라왔어요. 5걸음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큰 소리를 쳐봐도 그래도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또리와 함께 걸으면서 또 걸었습니다. 큰 도로를 걸어도 하천을 걸어도 강아지는 요리조리 장애물들을 피해 나를 따라왔어요. 그 먼 길을 따라오면서 강아지는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제가 도망쳐 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저 얌전히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쫓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슬픈 뒷모습을 보고 행복한 뒷모습을 보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곤 했는데 한순간 강아지가 마치 지난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그저 앞사람이 뒤를 졸졸 따라오는 모습이 꼭 나 같았어요. 그렇게 길에서 멈춰서 뒤를 돌아 강아지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강아지는 나처럼 멈춰서 그 자리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강아지의 올라간 입꼬리는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는 나처럼 나는 거리의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죠. 강아지가 안쓰러웠고 또 너무 미안했어요. 너도 나와 같군. 나를 따라와서 너의 마음은 어떤지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러나 강아지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눈물을 닦느라 축축한 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이런 제 모습을 보고서는 무엇을 하셨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엄마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강아지를 제 곁에 두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어머님께서는 제 뺨을 때리신 후에 폭풍 같은 말을 쏟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뭘 할 일이 없는 탓에 강아지를 훔쳐나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뭘 하겠다고 했어? 밖에다 버리겠다고 하는 건가? 왜 날 복수하려고 그래? 빨리 대답해. 못 받아놓은 놈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뭘 하려 했어? 맞아요.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